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간과 연결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제가 이제 국제학술대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러한 내용들. 제가 좀 영어로 된 부분도 설명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해가 되시니까 여기 보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에서 변수나 변인이 이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EFL이라는 거는 English for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어로 영어를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대학 영어, 교양 영어의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생성형 AI를 가지고 나서 교양 영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학습자들이 어떠한 참여를 하느냐에 대한 제목인데 여기 이제 변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 1번, 그들의 인식 2번,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인 딜레마, 걱정들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에서 변수나 변인이 확실하게 딱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뭘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연구의 배경. 연구의 배경을 영어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겠죠. 그럼 연구의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론적으로 AI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 교육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 교육에, 언어 교육에, language education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 자체가 수업에 통합되고 있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생성형 AI가 결론적으로 고등교육기관, 대학 교육기관의 이러한 수업 방식,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배경이고,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그죠? 세분화시켜서 영어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English Language Teaching이라고 해서 ELT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학습, 그리고 영어 교수법,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들한테 뭘 제공하는 거나요? 개인화된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이게 지금 핵심이죠. AI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AI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AI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던가, 아니면 교수자하고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AI가 보조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AI 툴들, 도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GPT, 고야마리,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퀼봇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행 연구에서 어떠한 격차가 있느냐, 선행 연구에서 어디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AI 관련된 특히 영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 구체적인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그리고 문맥에 맞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특히 교양 영어, 대학 영어 수업에서 어떻게 생성형 AI가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 학습자들, 영어 학습자들의 유니크한 경험, 퍼스펙티브 관점, 그리고 도전 과제들, 그리고 장래성, 희망, 그죠? 포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어떤 겁니까? AI를 우리가 활용할 때 윤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AI를 너무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AI에 우리가 의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비판적 사고력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경험,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복붙해버리면 전부 다 이게 표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절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얘기를 같이 좀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에 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행 연구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목적, 연구 질문을 얘기해놓고 선행 연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연구 목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 질문이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한국 학생들이 경험, 인식, 태도, 생성형 AI를 영어 학습에 사용할 때 변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경험, 인식, 태도.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할 때 어떤 것을 기회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도전 과제로 보느냐, 한계점이 뭐냐. 그래서 장점과 한계점, 단점, 장점, 단점도 둘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 질문을 두 가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죠? 요거는 이제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AI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죠?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없이 fear of judgment, 누군가가 평가받는 거 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학습자들이 언어를 할 때, 특히 이제 스피킹 같이 이제 말하려고 할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학습자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 없이 학습자들이 AI와 통해서 편안한 학습 환경에서 불안감 없이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장점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두 번째, AI는 개별화된, 맞춤형화된, 그때 결론적으로 개별화 맞춤형이라는 얘기는 챗봇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proficiency level, 결론적으로 이게 학습 스타일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 성취도, 그러니까 영어 레벨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 레벨에 맞게. 그리고 구체적인, 영어에는 네 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I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거나 또는 AI와 함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죠. 그래서 AI가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어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AI는 결론적으로 24시간 7일 내내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액세서블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무료 버전은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가장 최대 장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결론적으로 아까 장점 설명했으니까 단점이나 한계점, 도전 과제들도 얘기해 됐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안 된다. 의존성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력이 떨어지고 분석력이 떨어진다. 너무 AI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단점이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AI로 우리가 뭔가를 물어봐서 AI가 그에 대한 대답을 얘기했을 때 모든 응답이나 모든 대답이나 정답들이 명확하진 않잖아요. 틀린 것도 많죠. 특히 여러분이 이제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 틀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AI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확성, 명확성,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 도전 과제들, 챌린지들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혼합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합 연구를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배웠을 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양적 방법과 질적 장점을, 그러니까 양적에 있는 장점과 질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합쳐서 우리가 혼합 연구를 쓴다. 그래서 연구 디자인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라인 설계를 했다고 했고, 명수가 몇 명인지 설명했고, SPSS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인터뷰를 했다. 4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주제별 분석으로 코딩을 했다. 주제별 분석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양적과 질적이 혼합된 두 가지를 모두 혼합된 혼합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 그죠? 혼합 연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도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 후에 연구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보 연구자 또는 신진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연구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혼합 연구 방법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도 교수님과 항상 의논하셔서 진행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설명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설문지를 했기 때문에 설문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자, 영어 proficiency levels라고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토익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계점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양 수업은 교양 필수 수업인데, 교양 영어 수업인데,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듣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토익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단평가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된 토익 시험을 친 게 아니고 교내에서 실시한 이제 레벨 평가 또는 진단 평가를 쳤기 때문에 실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토익 점수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영어 레벨이나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평가 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설계할 때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뒤에서 다시 연구의 제한점이냐, 미래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논문을 우리가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베이 디자인 어떻게 되는지 26개 아이템이 있다. 자, 크롬 발판은 이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요 이제 PPT 파일이나 이러한 발표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누구누구 연구를 인용을 했다는 인용된 출처를 명확하게 좀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야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더, 아, 나도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네. 레퍼런스가 이러네 해서 참고 문헌을 여기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요게 약간 아쉬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인터뷰는 2, 30분을 했고, 줌을 통해서, 요즘에는 대면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고, 줌 인터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죠? 대면으로 하는 게 물론 더 좋지만, 그리고 특히, 그룹 인터뷰보다는 1대1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상황과 분명에 맞게, 그죠? 참여자가 가장 편한 상태에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터뷰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 결과를 조금씩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이제 사전 배경 지식 조사 같은 개념으로 학습자들이 어떠한 AI 툴을 더 많이 쓰느냐 이런 것들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에서. 그래서 챗GPT가 1등, 구글 번역 2등, 그랜마리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써본 학생들이 있었죠.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학습자들이 고등학교 때 영어 학습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AI 쓰지 마 또는 AI를 활용을 안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넌지시 암시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이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는 AI를 거의 사용을 안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 학생들이 쓰는 패턴도 알 수 있죠. 때때로 쓴다, 자주 쓴다, 몇 퍼센트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I를 쓰는 동기부여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 목적으로 써서 또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교육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과제를 작성하고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니까 동기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자주 쓰는지 빈도도 알 수 있죠. 빈도. 이런 게 이제 설문제가 들어와서 학습자들의 사전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러한 문항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사전에 이 영어 학습을 할 때 AI를 얼마큼 써봤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거의 60% 정도가 안 해봤던 얘기니까 10명 중에 6명은 사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즉슨 제가 지금 교양영어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영어 학습이 어떻게 AI를 쓸지 아주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조언, 교육,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얼마나 친숙하느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AI를 영학습에 활용하는 데서 얼마나 친숙하느냐 하니까 친숙도가 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습자들 상태가 이 정도구나.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 결과에서 다 넣어주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내용들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니까 그러면 학습자들이 AI를 수업에 통합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학습에 흥미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미래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한계점도 명확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들이 이러한 한계들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내용들이죠? 학습자들도 AI가 완벽하지 않다. AI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과제를 할 때 AI를 쓰죠. 본인이 편하려고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학습자들도 알아요. AI 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AI 윤리에 관한 내용, AI 리터러시, AI 문해력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자가 교육을 시켜줘서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영어학습에서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주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함이 있죠. 이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학습자들은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회들을, 어떠한 장점들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1등이, 바로 직접적인 피드백.
그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 리얼타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특히 요즘에는 AI 번역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데 되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이 본인 수준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학습하는 거, 예를 들어서 PPT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데 AI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설문지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실적, 학습자들의 보이스, 그죠?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럼 학습자 A는 이렇게 학습자 B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챗GPT 쓰는 학생, 그랜마를 쓰는 학생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 썼을 때는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배경하는 데 되게 좋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AI 튜터가 있다. AI를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 생성하고 아이디어를 고칠 수 있다. 이게 좋았다라는 거고. 영어학습적인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자면 특히 어디에 라이팅에서 그랜마리를 쓰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 문법도 바꿀 수 있고 펑추에이션도 바꿀 수 있고 에러를 다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자 AI가 접근성이 높았다.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라이팅적인 측면, 그러니까 영어의 다른 부분보다 뭐 스피킹, 리딩 이런 것보다 라이팅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학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그죠? 자, 라이팅하고 스피킹을 비교해 봤을 때, 라이팅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효과성을 봤지만, 스피킹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스피킹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쉽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이 뭘 요구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윤리적인 교육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딱 와서 교양영어를 딱 들어요. 근데 전에 AI를 많이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한 학기 만에 모든 게 다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들한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을지를 안내해 줘야 되죠. 그거를 학습자들도 원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도출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미래 방향성인 거죠.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챗GPT를 많이 씁니다. 쉽게 접근하고 되게 쉬우니까. 그리고 피드백을 바로 주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과제를 할 때 AI를 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AI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걸 학습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들이 얼마나 AI를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느냐, 테크놀로지컬 readiness. 테크놀로지를, 여기서는 AI를 생각하겠습니다. AI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교육을 받았을 때 직접 활용해보고 이거의 가치를 느끼고 공부를 해보는 거죠. 나는 AI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AI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AI를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안 배우는 거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학습자들이 얼마나 AI에 의존하는지 정확성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미래 방향성 결론을 내리면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조금 다시 재구성해서 AI 리터러시 교육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 공부, 교양 영어, 영어 학습 이것만 할 게 아니고 AI 문해력이라는 거, AI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큰 개념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AI 트레이닝과 교육은 학습자도 중요하지만 교수도 중요합니다. 패컬티. 왜냐하면 교수자들이 이걸 사용할 줄 모르고 교수자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서도 그 필요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AI 관련된 교육은 학습자한테도 필요하지만 교수자한테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AI 리터러시 전반적인 내용이 영어를 가르치는 이 교양 영어 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도 얘기를 하고 미래 방향성도 얘기를 해야 되죠. 연구의 제한점.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의 한계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너무 적고, 그죠? 인터뷰도 더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데서 데이터를 좀 더 모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횡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 다양한 데이터 더 수집하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영어 레벨별로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래 연구에서 해볼 수 있죠. 또는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특히 학생들이 라이팅에서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스피킹은 왜 안 했을까? 리스닝은 왜 안 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과 동시에 연구의 한계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 연구에 내가 앞으로 바꿔서 하겠다, 더 잘하겠다,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다짐들을 적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죠. 제안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만약에 전형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AI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더라. 긍정적인 거로 보는 것도 있더라. 근데 한계점도 있더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짤 때 밸런스를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육기관, 기관적인 측면에서 서포트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학습자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수자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죠? 실제로 글을 쓰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뭐를 본 겁니까? 네, 기본적인 내용들에 아주 최소한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뭡니까? 실제로 이 글이 어떻게 써졌는지, 그죠? 논문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문장이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뭘 봤느냐?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실제 영어 문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발표 위주로 했다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실제 논문을 통해서 그죠? 제 논문입니다. 실제 영어 논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한 번씩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살짝만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그죠? 동기부여 그리고 인지부와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뭐를 생성형 AI를 영어 학습에 썼을 때 수업에 썼을 때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뷰 측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측면에서 논문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초록은 맨 나중에 써야 된다. 근데 특히 초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 목적을 쫙 설명을 하죠. 그리고 변수와 변인들도 쫙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모았는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쭉 설명을 했죠. 그럼 결과 다음에 뭐 합니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이 뭔지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써야 되죠. 그건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이 다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키워드들도 다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제목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이게 어차피 변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그죠? 1번 변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2번 인지부여, 3번 만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목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미래의 제한점, 그리고 나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록과 키워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됐고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왔구나, 빠진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트로덕션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질문이 중요하죠. 근데 연구 질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수 변인에 맞게 연구 질문을 1, 2, 3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아까 변수나 변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변수 변이 뭡니까? 첫 번째 학습자들의 동기부여. 두 번째 인지부와. 세 번째 만족도.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구 목적을 쓰고 나서 연구 질문을 쓸 때 변수에 맞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쓰고 변수에 맞게 문장만 살짝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왜냐하면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트로덕션, 그죠? 수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리터처 리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서류와 리터처 리뷰를 합쳐서 쓰라고 에디터가 요구했고 리뷰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 양식은 그래요. 이 전환의 양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양식에 맞게 적는데 중요한 것은 인트로덕션 서론을 따로 쓰고 리터처 리뷰를 따로 쓰는지 아니면 인트로덕션과 리터처 리뷰를 한 섹션으로 같이 함께 쓰라고 요구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쓴 거는 결론적으로 APA 양식입니다. 그래서 APA도 보여드리고 제가 나중에 이공대에서 많이 쓰는 IEEE 양식도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APA의 교육 쪽에서 많이 쓰는 양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선행 연구를 서론에, 인터랙션에 통합해서 썼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쭉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연구 질문을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를 넘어갑니까? 네, 메소드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죠? 자, 연구 참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표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참여자는 표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표를 써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AI가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어떻게 했는지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크롬 발파 이거 전부 다 얘기했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어떻게 했는지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변수대로 모티베이션 관련된 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기부여 관련된 거 쭉 얘기를 합니다. 통계 분석, 기술 통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인지부화 얘기. 인지부화 또 쭉,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설명하고 텍스트로 쭉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보고 딱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텍스트 하나하나 다 읽기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독자를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만족도도 이렇게 쭉 기술 통계를 씁니다. 받았으면 이제 디스커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구 질문, 변수나 변형에 맞게 그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결론 안에 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 논문의 특징상 결론 안에 연구의 제한점까지 도 같이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써. 그래서 이 논문의 양식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이 양식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렇게 제가 직접 퍼블리시한 출판한 영어 논문 샘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